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선, 김남은의 시사남녀. 이번 주에 말이죠, 나무님. 네.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이제 정규교육 과정을 다닐 때도 이 등수라는 데 집착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잘 못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야말로 집착이 없었습니다. 항상 뒤에서 세는 게 빨랐기 때문에. 설마. 제 위로 하키부와 역도부가 있었어요. 하키부, 나무님 운동부 그러면? 저 일반이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데 요즘 들어 갑자기 이 등수에 좀 집착하고 싶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맞습니다. 팟빵 순위. 이거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도 꼭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팟빵 순위를 올려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라든가 아이폰. 여세요. 여시고요. 그 다음에 앱스토어를 접속하신 다음에 팟빵을 검색하셔서 앱을 설치하신 이후에 김선 김남은의 시사남녀로 검색을 하셔서 구독 및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면은 순위가 직방으로 올라갑니다. 좋아요도 좋고 댓글도 좋습니다만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 순위가 올라가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 등수 올라가는 게 단순히 그걸 숫자로만 본다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더 많은 분들께 우리 시사남녀를 알리고 더 많이 이제 방송을 나누기 위한 일이니까요. 우리 시사남녀 들으시는 조합원님들, 청취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열고 팟빵 깔고 구독 신청 누르고 다운로드 하고 이렇게 하면 또 광고가 들어온다면 김선님이 또 출연료가 생기니까. 그 돈으로 사랑하는 아들 훈이에게 아나콘다 뱀을 사줄 수 있는 거죠. 뭐라고요? 됐고요. 아무튼 그렇게 많이 성원 부탁드리고요. 나무님 요즘 또 활발한 활동 하시고 있어요. 맞습니다. 요즘 뭐냐면요. 줄 서서 먹는 냉면집 육수의 비밀을 찾아서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지? 장사가 잘 된다는 파파이스. 또한 손님들이 줄을 서서 또 역시나 먹는다는 EJ. 네. 이런 그 공개 방송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잘 되는 집에 가서 이렇게 보고 계셔요. 뭐가 좋아서 그런 거지라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약간의 힌트를 얻어냈습니다. 뭔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차차 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네. 비결.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한 주간의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지만 뉴스의 헤드라인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그런 소식들 전해드리는 핫 이슈 시간입니다. 나무님, 오늘의 핫 이슈 뭔가요? 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명은 위치 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데요. 내용은 간단하게 특정 스마트폰 사용자가 위급 상황일 때 구조를 위해서 와이파이를 강제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와이파이를 꺼놨어도 외부 조작으로 강제로 그것을 활성화시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긴급구조 기관에서 가족관계 등록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법안인데요. 그래요. 이 법안이 약간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그랬더니 네. 한송교 의원실 관계자는 가정폭력이나 긴급 피난 상황 등 위급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제안한 법안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정말? 그러게요.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런 말이 좀 고지고대로 들리지가 않는 게 사실이에요. 당연하죠. 이제 국가가 이제 우리 시민을 사찰한 역사 최근 몇 년만 봐도 정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단 딱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 때 총리실 주도로 민간인 불법 사찰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민간인들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 여당 의원 배우자까지 다 사찰했던 거 다 사실로 드러났죠. 게다가 이 정권 와서는 국정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소수 정당에 대한 사이버 사찰, 카톡 사찰, 몇만 명에 대한 그런 대화록 사찰 있었고요. 대한민국이 불교 국가가 되었죠. 온 곳에 사찰, 불법 사찰. 합법 사찰만 있어도 참 좋을 텐데. 네. 아무튼 최근에는 내비게이션까지 보고 있는 데다 검찰 국정원이 했던 그 통신 감청 건수가 2천만 건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네. 최근 정부는 국민 사생활 침해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는 기준, 원칙 이게 전부 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영장 제시하는 그거 기준이 그냥 그거예요. 네.
그런 마당에 스마트폰의 와이파이를 외부에서 강제로 켜서 개인의 위치를 추적한다. 이거 좀 시민을 감시하는 도구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자, 이렇게 논란이 되자 한선교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방통위 관계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철저히 긴급 구조만을 위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칼을 파는데 그 칼이 살상용으로 쓰일지 요리용으로 쓰일지 구분해서 판매를 제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뭐죠? 자, 아니 그 칼 국민을 섬기라고 준 그 권한으로 국민을 오히려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 지금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거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시선으로 보려고 해도 좀 믿기가 힘들어요. 믿기 힘들고요. 근데 이 와이파이를 외부에서 활성화하는 기능이 이미 삼성, LG 국산 스마트폰에는 2012년부터 탑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단 아이폰 같은 외국산 폰이라든가 외국에서 구입한 폰 일부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국산 카카오톡이 아니라 국산 스마트폰까지 죽이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뭐죠 이거? 아니 그래요. 뭐 좋게 봐서 위급 상황에서 구조 꼭 필요한 일이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위치 추적하는 거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법률 만들어야 한다면 뭐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왜 하필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높아가는 마당에 이런 법안이라니 참.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우리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냥 아이폰하고 텔레그램이나 써라. 뭐. 진짜 요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나 국산 쓰고 싶다고. 야, 이제는 뭐 메신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망명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요. 걱정되네요. 글로벌 창조 경제 끝내죠. 저명한 수학자이자 서울대학교 교수이기도 한 모 씨가 국제 학술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던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네요. 네. 그래서 서울 북부지검에서 이 건을 조사 중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이 교수는 서울의 한 강변 유원지 벤치에서 이 여성 인턴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을 것을 요구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피해자는 다음날 그 교수에게 충격을 받아 힘들다라는 말과 함께 인턴직을 그만두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혐의 사실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또 한겨레 신문과의 통화에서는 변명을 덧붙였다고 하네요. 교수의 변명이 뭔가 그대로 전달해드리면요. 그날 일이 많아 너무 바빴고 해당 인턴의 실수를 많이 해서 야단을 쳤다. 그랬더니 인턴이 스스로 자책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로 차원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 위로를 하기 위해서 회식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다. 어서 많이 들어보던 패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 인턴이 잘못을 해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잘해라. 요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졌다 이건가요? 그렇죠. 이거 전에 미국에서 그 인턴 그랩하고 오신 윤창중 그랩 창중 선생.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맞습니다. 이분 처벌 됐나요? 이분 그냥 그렇게 흘러갔죠. 그냥 그렇게. 네. 그냥 그렇게 집에서 이제 문 잠궈놓고 닭 시켜 드시고 짜장면 맞습니다. 시켜 드시고. 없어요. 아니 정말 그분의 변명 패턴과 너무 유사하고요. 무슨 이분들은 뭐 인턴이 일을 못하면 아무데나 뭐 만지고 무릎에 앉아 뭐 이렇게 쓰다듬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럴 권리라도 있나요? 없죠. 아니 뭐 일단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이 변명을 보면은 이 교수님 너무 이거 패턴인데. 교수님 위로는요 그냥 돈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위로는 말로 또는 돈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206일째입니다. 아직도 바닷속에는 찾지 못한 실종자 9명이 남아있고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분들도 아직 팽목항에 남아있죠. 가족들의 기다림 그리고 애타는 마음 정말 지금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은 빨리 유가족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 그 애 끓는 마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세월호 수색하고 있는 잠수사분들이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세월호 상황은 선체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뻘 속에 좀 처박혀 있는 상태고요. 네. 뭐 이렇게 바닥재, 화장실 변기, 옷장, 가스레인지 등의 이 무거운 선내 집기들이 아래로 점차 쏟아져 내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선체가 전체적으로 물을 많이 먹어서 계속 붕괴되는 형편이라 수색이 무척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잠수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체 벽면은 잠수사들이 이렇게 뽀글뽀글 내뿜는 공기 방울이 닿았을 때도 벽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약해진
상태라고 하네요. 더군다나 지금 수색 중인 대부분의 잠수사분들은 업체와 계약한 그 프리랜서 잠수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계속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고요. 물론 또 위험한 측면도 있죠. 또한 이분들이 오랫동안 고압산소에 노출돼 있어서 건강 악화도 염려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참 사실 한 달여 전부터 철수 얘기가 나왔는데 정작 입장을 정해줘야 할 그 정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 있는 판이고요. 문제는 이분들이 국내 최고의 베테랑 잠수사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철수하면 사실상 국내에서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참 세월호법이 어떻게 지금 타결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네. 또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한참 모자라고. 완전 모자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애써 이제 법안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계속 유가족분들 힘들게 해서 이 상황을 잠재워 놨단 말이죠. 정부 네.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시 잠수사 철수 문제가 불거져서 세월호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거. 이거야말로 지금 현 정부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가족들 그리고 이제 뭐 실종자 가족분들은 최대한 이거 수사를 부탁하고 있지만 잠수사들은 철수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길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죠. 손 놓고 있습니다. 사실 철수를 하려고 했던 마지막 순간에 우리 황지연 양이 기적적으로 나와주었잖아요. 그날이 또 황지연 양의 생일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최악의 여건에서 수색자 하는 그 잠수사님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인데 또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도 생각하면 너무 아픕니다. 사실 뭐 빨리 많은 분들이 좀 나와서 실종자분들이 뭐 그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시는 것처럼 유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쪽 입장도 저쪽 입장도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 아프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국회 사무처가요.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갑자기 철거해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대책위 측이 지난 7일에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9일에 총회를 거쳐서 자진 철거하겠다 이렇게 사무처에 입장을 전했는데요. 네. 사무처는 그냥 이를 무시하고 8일에 갑자기 경위들을 동원해서 농성장을 걷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철거를 안 하겠다 우리가 계속 여기서 몇 날 며칠이고 네. 이제 진치고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논의 절차를 거쳐서 자진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둔 상황인데 그 하루를 못 참고 이 마음 아프신 분들 거처를 굳이 치워버리는 사무처 너무 몰인정하네요. 맞아요. 게다가 사무처가 한 말 농성장의 철거 이유가 정말 가관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농사하는 유가족들의 건강이 염려되어서라는데요. 네. 아니 건강이 염려되니까 그렇게 철거를 해요? 아니 그분들 자식 보내고 정말 어떻게라도 자식들의 한을 풀어주려고 거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뜻을 전하려고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철거해버리는 국회 사무처. 엄연히 국민을 보고 일하는 곳인데 그 본분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헤드락 100번 드리고 싶네요. 네, 이미 유가족들은 그 청와대 근처에 이제 자리 잡았던 농성장도 자진 철거를 하셨죠. 네. 한 유가족은 뭐 철거를 하시면서 그 주변 주차장 청소, 물 청소까지 다 하고 맞아요. 가셨대요. 트위터에 사진도 올라왔죠. 네, 그런데 그 유가족분들이 농성장을 거두면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이제 잘 알았다. 이러고 냉소 섞인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대통령의 마음이요. 지지난주에 국회 본청에 들어가시면서 세월호 유족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죽어갔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한 번만 봐달라고 이 네.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들이 정말 이 국회에 의원실에 있는 그 복사 용지 박스 그 위에 올라가서 대통령에게 손을 흔들고 정말 울면서 소리쳤던 그 어머니들 투명인간 취급하고 걸어 들어갔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분께 대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있을까요? 전 정말 궁금해요. 예전에 그 말씀하셨죠. 언제든 찾아와라. 그렇죠. 만나주겠다. 다 해주겠다. 그 말을 들었던 분이 찾아갔는데 못 만나고 결국 철수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있을까요? 저분한테? 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이런 얘기들이 부쩍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려오고 있죠. 아니 요즘 특별히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도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불거지는 건지 게다가 특히 또 요즘에는 이제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한 그런 위계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여자친구, 여동생, 누나, 언니,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일이고 조직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직장남녀연구소의 정미선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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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지다. 이따 오면 우리는 외모 칭찬부터 시작을 그치. 해요. 예쁘다. 30분 할 수 있는데 외모 칭찬만. 그 외모 칭찬으로 나머지 이제 진행 시간 다 떼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외모에 대한 평가도 요즘에는 이제 성희롱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이제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네. 자, 정미선 소장님, 그러면 직장남녀연구소는 어떤 곳이며 또 네. 소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남녀연구소의 정미선이라고 하고요. 예, 직장남녀연구소는 1인 기업이에요. 저 혼자 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 저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어요. 네,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강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섭외 요청을 드리면서도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네. 요즘이 이제 이런 성희롱 예방 교육 이렇게 강사로서 활동하시는 가장 바쁜 피크 시즌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죠, 그게? 그러니까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이상만 각 사업장에서 실시를 하면 돼요. 네. 1년에 그러다 한 보니까 번.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년 내내 까먹고 있는 거죠. 회사들이 1년 네. 내내 넉놓고 있다가 네, 넉놓고 있다가 한 4, 4분기가 되면 맞다. 우리 아직 안 했구나. 그러면서 의뢰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방학 계약하기 전에 탐구 그렇죠. 생활. 예, 숙제 몰아서 밀린 하듯이. 얘기 8월 1일에 날씨 어땠지? 막 이러면서 맞아요. 예, 찾아가지고. 심지어 저는 그래서 12월 31일 오후 5시에도 강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종무식 직전에. 네. 그러면 이제 교육 마치고 이제 바로 종무식. 네. 종무식 하면서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무식을 네. 너무 초치기로 하신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까 저희가 그 핫이슈에서 그 서울대학교 모 교수의 그 성희롱, 네네. 성추행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네. 요즘인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많았는데 이제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가요? 예전부터 좀 많았었나요?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그전에도 보는 사람마다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엔 예전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만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와주는 분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그 성희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94년도인가 그때 서울대학교 또 이번에도 서울대네요. 예, 네. 그 사건 이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불거진 다음에 이 성희롱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그전에 없던 말이잖아요. 그러다가 그 판결을 통해서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이제 규정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부터 이게 성희롱이구나라는 인지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게 각 기업체에서 실시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말하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진 면은 있을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네. 제가 어렸을 때 TBS 드라마 네. 아니면은 TBS 드라마 이게 기억이 나세요? 예,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직장을 다룬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남자분들이 여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요. 애 쑥쑥 낳겠네 뭐 이러면서 애 쑥쑥. 네, 네. 엉덩이가 넓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완전 성희롱이잖아 이거. 그렇죠. 난리 나는 거죠. 그 시절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없었어요. 예. 내가 불쾌하지만 이걸 왜 불쾌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못했었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도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어려워요. 말을 네. 하기가. 근데 직장 내에서의 성추행이다, 성희롱이다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요? 일단 유형을 나누자고 하면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그런 성별에 따라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하는 경우. 네. 근데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에?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하는 경우는 없다. 없죠.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희롱을 딱 세 가지 종류로 나누거든요.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그리고 신체적 성희롱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이 중에 뭐가 가장 많을 것 같으세요?
언어적? 왠지? 그렇죠. 아무래도 언어적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1900이 아니지. 아유, 나이 나오네. 2012년도에 여가부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언어적 성희롱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신체적 성희롱,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시각적 성희롱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별별 사례가 다 있어요. 언어적 성희롱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색적인 농담이 좀 심했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뭐 농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나 어젯밤에 갑순이랑 자는 꿈을 꿨어. 같은 얘기를 사방팔방 하고 다니는 거죠. 에이? 갑순 씨는 몰라요. 갑순 씨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소문을 듣는 거죠. 어머. 저 갑돌 씨가 나랑 자는 꿈을 꿨대라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뭐지? 아니 근데? 그냥 뭐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치마가 짧네 뭐 이런 예. 차원이 아닌데요. 이거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갑순 씨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갑돌 씨를 찾아갔죠.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야 내가 너한테 직접 말한 것도 아닌데. 헐 뭐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와.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랑 진짜 잤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꿈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니? 이런 어머. 경우도 있어요. 어머 난감해. 이야, 진짜 난감하네. 이게- 아니, 그런 이야기를 왜 하고 다녀요? 미친 그쵸? 건가? 같은 남자 입장에서도. 예,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성희롱이 전혀 아니다 하고 주장을 그렇죠. 하시는 나는 거죠. 꿈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어. 내가 너한테 말한 게 아니잖아. 어. 라고 하죠. 어머 대박.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소문이 돌다 보면 네. 조사가 와전돼. 빠지고 명사가 그치, 빠지고 그렇죠. 하면 꿈에서 잤어가 아니라 러브장에서 잤어 이렇게 되면서 막 바뀌고. 그러니까 꿈에서 모텔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분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를 안 하는 거죠. 어머 얼마나 속이 터질까. 나 지금 근데 몰입하고 그 있어. 회사는 대처를 참 잘해주셨어요. 다행히. 어떻게 됐나요? 인사팀에 소문이 들어갔을 때 인사팀에서 이제 그 갑돌 씨를 불러다가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었죠. 아작을 냈군요. 아작을 내려고 했는데 차마 뭐 완전히 뭐 완전 해고까지는 못 시키시고 사업장 이전하는 형태로 뭐 반성문 쓰게 하고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은 좀 원만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 아닌가요? 보통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던데.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직접 나서서 처리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여성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니까 그분한테 네가 참아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워낙 많이 있죠. 뭐 참아라까지만 해도 뭐 그런데 뭐 네 행실이 그렇죠. 평소에 이제 뭐 맞아, 맞아. 그랬겠지 네가 흘리고 피해자에게 다녔겠지. 대먹임하는 거. 네, 그걸 피해자 유발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 예, 그런 용어 자체가 안 있어요. 피해자 유발론이라고. 짧은 치마를 입었으니까 그렇죠. 슬로우워크 시위 같은 네. 거. 저도 그거 참여했었어요. 네, 뭐 일했을 짧은 때. 치마 입어서 네가 술을 마셔서 아니면 네가 지지하는 의미로. 밤에 돌아다녀서 근데 굉장히 치사한 경우는 네가 빨간 손톱 잘라서 네, 저 그런 그런 얘기 경우도.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제 친구가 이제 큰 조직에서 공기업 조직에서 이제 성희롱 피해를 입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상사를 고발을 했더니 이제 그 상사와 상사의 다른 인맥인 그런 다른 상사들이 네가 평소에 매니큐어나 바르고 다니고 그러니까 쉽게 보이는 거지. 어머. 네가 단정하게 하고 다녔으면은 그런 일이 있었겠니? 이래서 이제 오히려 피해 입은 당사자를 매도하고 네. 뭐 좀 행실이 단정치 못한 여자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말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속이 정말 너무 터지더라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게요. 행실을 떠나서 아무리 벌거벗고 다녔어도 자신보다 권력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손도 못 댔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 각하께서 빨간 손톱을 칠하고 잠깐만. 앞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그 정말 꼴마초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못하지. 못하죠.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일 뿐이죠. 아니 그러고 보면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경우가 네. 있고 이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하는 경우는 없다. 네. 그런데 이제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경우도 거의 제가 짐작컨대 이제 위계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위에 있는 경우인 네, 경우가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의 성추행이라는 거는 권력 관계가 이제 좀 네. 유발 요인이 되는 거겠네요. 예, 얼마 전 이제 자료를 보면은요, 직장 상사에 의해서 벌어지는 성희롱, 그리고 사업주 혹은 그 기관장에 의해서 벌어지는 성희롱, 그 두 개를 합치면은 90%가 넘어가요. 와,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후배나 부하 직원이 성희롱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짤리죠. 네, 그렇죠. 바로 미친 거지. 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권력 관계에 의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아까도 이제 권력이 있는 분이라면 아까 나무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대통령 각하께서 앞에 계시면 그렇죠. 그분이 수영복 입었다는데 몸의 평가를 누가 하겠어요. 못 하는 거죠. 아니면 뭐 MCM 사장님 같은 경우 그렇죠. 사장님이 그렇게 있어봐요. 그러면 감히 누가 직원들이 평가를 해. 그냥 아름다우십니다. 고우십니다. 이것만 하는 거지. 커트머리가 어울리십니다. 네. 그분이 뭐 부하 직원한테 나 연계 좋아해요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기사화는 됐어도 그 직원이 과연 그분한테 사장님 왜 나한테 연계라고 말하십니까라고 과연 고발을 했겠는가 문제 제기를 했겠는가를 생각해 그분 본다면 어록 있었네. 연계. 네, 맞아요. 네 연계 사건이 한 번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정말 나 네. 그렇구나.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좀 속 터지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유발론도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입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에게 입장을 뭐냐면 요구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이런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모를 했는데. 그러면 막 왁자지껄해지면 피해자는 상처를 받았으니까 어디든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게시판에 글을 막 올리죠. 왜 피해자는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이러면서 피해자 나와라. 우리가 뭐 진상조사를 직접 해야겠다 이러면서 또 다른 제2차 가해를 가하는 거죠. 그렇죠. 이 피해자 초점화라는 현상이 또 있어요. 보면은 그거예요, 뭐냐면 그거, 네. 왜 우리가 사건 같은 게 딱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뭐 가장 최근에 뭐 이제 전직 국회의장을 하셨던 네. 예. 박모 희태 네. 국회의장님. 박희태 예. 전 의장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분께서 여자분 가슴을 콕 하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분 주장이죠, 그건. 사실 박희태라는 분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관음증 같은 게 조금씩 있나 봐요. 그 여자애가 몇 살이야? 예뻐? 어머. 어떻게 당했대? 그걸 궁금해해요. 사람들은. 피해자 초점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지속이 되고 길어질수록 그 피해자가 당하는 그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피해자는 자기는 이제 피해를 당해서 억울한 입장인데 네. 자기 이제 신상이나 뭐 그렇죠. 이름이나 정보 같은 것이 노출이 되잖아요. 윤그랩 씨 그분 네. 같은 윤창중이요. 경우에도 예. 그냥 얘기하세요. 예. 아니, 저도 이제 강의 떨어질까봐. 예. 윤모 창중 씨께서도 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 피해자 여성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걔 이쁘냐? 아, 굉장히 예쁘다더라. 외모가 출중하다더라. 라든가 뭐 아니면 어느 학교 다닌다더라. 몇 살이라더라. 그리고 뭐 어떤 아이라더라. 라는 게 자꾸 소문이 도는 거죠. 아니 그 당시에 카톡으로 그 윤창중 씨에게 당했다는 피해를 네네. 입었다는 그 여성 인턴분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이 네. 카톡으로 돌기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어머. 나중에는 이제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그때 미국 경찰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모범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 사람 피해자분과 인터뷰를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미국 경찰 쪽이 당사자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은 신원 정보라든가 인터뷰 같은 걸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 딱 잘랐어요 한 번에. 어허.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데 우리나라에선 잘.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그 성폭행 피해가 일어났을 때도 어떤 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 이름이 명명이 되지 그렇죠. 않고 예를 들어 피해자가 뭐 나영이다. 그러니까 나영이도 물론 네네. 가명이에요. 근데 나영이 사건 이런 식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조두순 사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있었던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우조교 사건이라고 네, 말을 했었어요. 맞아요. 서울대 우조교 사건.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서울대 신교수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들 우조교 사건으로만 기억을 하고 그게 2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신교수 사건이라고는 잘 몰라요. 몰라요. 네. 검색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아무래도 피해자들한테 더 그 관심이 가게 되고 피해자 초점화가 가게 되고 그러면 피해자들이 2차, 3차 가해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또 최근에 이런 어떤 성추행, 성희롱 유행을 보면은 네. 정규직 전화를 조건으로 해서 하는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세멘파커스 네. 사건도 그렇고 또한 뭐 중소기업청이었나요? 그래. 네. 그 관련된 그 업계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네. 그렇고 또 서울대 아니구나. 네. 서울대공원. 네, 서울대공원에서 서울대공원도 이제 그렇고. 비정규직 여성 사육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이제 뭐 술접대 같은 거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제 하반기에 연쇄적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네네. 있거든요. 이런 유형이 최근에 이런 조직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것도 저도 참 한마디로 딱 찌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이 여성 근로자의 절반이에요. 아무래도 그렇다. 맞아. 약할 수밖에 없죠. 지위 자체가. 네. 지위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은 소득도 낮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많이 참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나왔을 정도면 오죽하면 나왔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직장에 있더라도 남자 정규직, 그렇죠. 남자 비정규직, 여자 정규직, 여자 비정규직, 젠더와 고용 형태에 따라서 가장 최하위에 있는 와. 그렇습니다. 여성 비정규직이 타겟이 아무래도, 될 수밖에 네, 없는. 가장 노출이 카스트 되죠. 최하위인데? 카스트 최하위죠. 아, 네. 이럴 수가. 그 상태라고 망소리. 보이죠. 그리고 딱 보면은 또 피해자 이게 뭐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사례 같은 걸 보면은 20, 30대 여성이 70%예요. 아, 젊은 여성들. 예. 아무래도 20대나 30대의 비정규직인 여성들이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아까 말한 카스트 최하위 수드라 그쯤 되나요? 아무튼 그 밑에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시되고 쉬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비정규직은 일단 여성이라는 데서 이제 불리함을 이제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젠더 게다가 이제 측면에서. 그렇죠. 네. 비정규직. 게다가 이제 여성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이제 소득 그 임금 수준도 남성 비정규직에 비해서도 보통 낮아요. 보통 낮죠. 네. 그러니까 이 직업을 이 직장을 유지하는 게 어느 누구보다 절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언어적 신체적 성추행 성폭력에 가해져도 아 정말 이를 악물고 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직장 내 성추행 성폭력은 반복 재생산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성경에도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가 있지만 지금 살인이나 도적질이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요. 성희롱이라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특히나 약자라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권력관계라는 게 그렇게 계속 규정이 되어진다면 아마 약자들은 앞으로도 네. 네.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남자가 저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뭐랄까 피디님도 있잖아. 일단 저기 제작진 반대편 테이블이가 좀 빼고 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세렝게티 초원에 하이에나 앞에 던져진 한 마리 술록 같은 느낌이긴 한데 말을 잡을 때가 뜯어 먹히겠다. 술록이 왜 이렇게 커? 원래 초식동물이 커요. 아 그래요? 코끼리 크잖아. 맘모스. 맘모스 멸종했어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왜 할까요? 아니 뭐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여자, 뭐 이쁜 여자가 있으면 관심이 가긴 하는데 그걸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대시를 한다거나 이런 건 이해하겠는데 이 성희롱 성추행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전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실제로 가해자한테? 예, 가해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남자분들한테도 몇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들 대답은 그거예요. 정말 성적 욕구를 못 참아서 그러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적 욕구하고는 사실 그렇게 큰 연관은 없어요. 남자들이 언제나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아니 대부분 진짜? 항상 직장 생활하면서 그 와중에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잠깐만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큰가 보다. 네. 그런 걸로 근데 나무님 본인이 음란마 일 수도 있어. 네. 네. 그런데 말씀해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권력관계예요. 내가 윗사람이고 내가 권력이 있잖아요. 얘는 내가 이렇게 해도 나한테 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파워 체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당했던 그런 네. 피해를 당했던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술 드시면서 이렇게 뭐 등이나 어깨 같은 걸 쓰다듬는 수준이었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뭐 컴퓨터 선이 연결이 안 됐다느니 뭐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부르더니 뭔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을 터치를 하시더니 이제 급기야는 뭐 해서는 네. 안 될지까 점점 이 강도가 세지는 느낌. 그러니까 계속 간을 보시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해도 얘가 가만히 있네? 요렇게 쓰다듬었는데 가만히 있네? 아, 이렇게도 해볼까?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계에 의한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내가 이 일을 딱 당했을 때 헷갈리는 거죠. 이분이 일부러 그랬나? 실수인가? 헷갈리죠? 그런데 그 상태를 방치하면 이제 점점 강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요. 근데 이 성희롱이라는 걸 당했을 때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하위 직급의 여성이고 내가 내일도 출근해서 저 사람을 또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자리에서 즉시해서 부장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이제 뭐 세멘파커스 같은 경우도 네네. 지금 이제 좀 일이 어렵게 되긴 했는데 이분이
이 피해 여성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때 바로 네. 네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니? 또는 왜 거기를 왜 따라갔니?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피해자한테 네네. 뭔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일단 이분이 처음 내 엉덩이를 툭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실수인지 우연히 닿은 건지 그걸 제가 그 자리에서 즉시 판단하기라는 건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한 번쯤 더 보게 되겠죠. 이분이 또 그러나 안 그러나.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저도 그런 적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가방 이렇게 들고 저는 그 배낭으로 매잖아요, 항상. 네. 배낭에서 빼다가 손으로 앞에 있는 여자 엉덩이를 쿵 친 적이 있는데 아이고 어떡해.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순간 흐르는 그 정막 그 느낌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무래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싸네요. 해가지고 어떡해. 그래서 가방 아닌데. 벗다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남자분들이 조금 더 억울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그러니까 나무님 그래서- 같은 경우 체격도 좀 워낙 그렇잖아요.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미필적 고의가 아니지. 고의가 아니라 그냥 액시던트 사고예요, 사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그래서 요즘 지하철로 출근하는데 이 그 투탕카멘 자세 있잖아요. 네. 이 매너손. 매너손. 이렇게 손을 이제 어깨에 모으고 이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정계진치를 꿈꾸시는구나. 아, 네, 그렇죠. 이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투탕카멘. 요새 보면 그 휴대폰 이렇게 들고 네. 그러니까 다른데 손을 안 뻗치고 휴대폰을 가운데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경우도 워낙 많죠. 그러면 좀 이렇게 위험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제 그렇게 성추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심리는 이제 권력, 자기의 네. 이제 위치와 재밌거든요. 파워를 재밌나요? 재밌다. 재밌다. 자, 생각해보세요. 군대에서 얼마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부하 직원 괴롭히는 거 재밌거든요. 나보다 내가 권력이 있고 제가 내 말에 설설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내가 인지한 순간 나는 쟤를 갖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쟤를 괴롭혀도 쟤는 나한테 어떻게 못해요. 그 자체가 굉장히 스릴 있고. 막. 그렇죠. 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인간이 되게 나쁘다. 인간이 갖고 놀 수 있는 최고의 장난감이 인간이거든요. 인간? 네. 최고잖아요. 그 정도의 권력을 네. 갖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건데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에서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내 장난감이 있는 건데. 권력 근데 과시욕이라고 난 하죠. 진짜 나는 너무 찌질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 왜 사람은 권력 과시욕이라는 게 있는데 꼭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이런 비유는 좀 어렵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 들어오면 없던 가풍이 생기고 갑자기 막 예. 제사 평생 안 지내다가 그렇죠. 갑자기 우리는 반드시 집에서 전을 꼭 부친다 뭐 이런 네. 거. 우리 우리 제사는 자정에 지낸다. 네. 전기밥솥으로 밥 안 한다. 그렇죠. 압력밥솥으로 밥을 한다. 불 떼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분 또 한 분 있어요. 홍준표 지사님이라고. 예, 갑자기 무상급식 저기 지원 철폐하면서 그치. 나는 어렸을 때 수돗물 먹고 살았다. 그분 봤어요 트위터? 네. 아니 논리가 희한하셔. 그러니까요. 나는 어릴 때 수돗물로 배를 채웠는데 지금은 이제 국비로 밥을 준다 애들을. 거기까지는 정상이야. 네. 근데 갑자기 이거 필요 없으니까 주지 말제. 이 논리 점프가 아무튼 이제 정말 이게 못된 시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했다는 게 성적 희롱은 아니었어도 이 권력 관계에서 본인이 희생자였었는데 네. 그 희생자로서 풀어내야 할 곳을 그 가해자한테 풀어내는 게 아니라 엉뚱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서 쏟아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가장 카스트 구조에서 밑에 있는 비정규직 젊은 여성에게 나보다 약하다라고 느껴지는 상대에게. 찌질하다. 예. 뭐 반드시 남자 상사가 여자 부하 직원에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여자 상사가 이제 남자 부하 직원에게 하는 성추행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씀이죠. 있죠. 근데 되게 잘 그런 얘기는 우리가 영화에서 봤어요. 예. 그러니까 데미안 무어, 마이클 폭로. 더글라스. 네. 폭로. 데미 무어 마이클 더글라스. 네네. 네, 데미 무어.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실제로 이렇게 접했던, 제가 뭐 그곳에 가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접했던 그런 사건들 중에는 있었거든요. 그럼 상사가 여자분.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사건은 뭐냐면 남자 상사가 남자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희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어떤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 변태적인 그게 아니라 그냥 농담을 한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예를 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첫 방송이 마지막 방송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하실게요.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기에 대한 크기 컴플렉스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와, 뭔가 이렇게 물꼬가 확 트인 느낌이. 네. 예. Build the wall, make it better place. 첫 방송이 For 마지막 you.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사이즈 컴플렉스가 있어요. 있다고 네, 네. 우리 인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예. 들어갑시다. 그런 부분에 내가 대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네. 하이에나 때 앞에 있는 술록 한 마리. 인정하세요. 마음대로 뜯어먹어. 부하 나를. 직원에게 이제 그런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말을 한다든가. 너 크더라 작더라. 막. 예. 남들 다 있는 데서. 어머, 어떡해. 민망해. 예. 막 회식 자리에서 막 술 드시고 막 이러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야,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너 그거 갖고 장가 갈 수 있겠니? 뭐 이런 헐, 말. 너 신촌 분류 비닐과 한번 가봐. 뭐 그런 거죠. 45만 원이면 다 된다더라. 뭐가 돼? 굵기 및 50원짜리 동전으로 살겠습니까? 500원짜리 동전으로 살겠습니까? 예, 뭐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고 어쨌거나 그런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말들. 어머, 예. 본인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저 수치스러워요, 지금. 예, 그런데 그 직장 상사 입장에서 그걸 과연 성적 의도를 갖고 말을 했겠냐는 거죠. 그냥 이제 좀 센 농담. 그냥 농담인 거예요. 나는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니까. 아, 나 좀.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네. 제발 좀 자식 좀 그만 팔어, 진짜. 아, 그쵸. 진짜 딸 뭐 얼마 같아서 전에도 말이죠. 진짜 어떤- 아들 어떤 같아서 아버지가. 성기 사이즈 얘기해. 이거 뭐야 이거. 네. 그리고 남들 앞에서 예,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 웬일이야.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이렇게 예, 드러나는 그런데 보면 것보다는 상당히 많다. 일단 통계로 보면은 여성 부하 직원이 남성 상사로부터 당하는 게 92% 정도가 되고요. 네. 그 나머지 8% 중에서 한 5% 정도가 남성 상사가 남성 부하 직원에게 아하. 그리고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 직원에 하는 경우는 한 1점 몇 프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실 통계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또 다른 데서 조사를 한 걸 보면은 남자분들한테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30% 정도가 나 당해본 적 있습니다라고 남자분들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 진정을 해서 도움을 받거나 그런 사례에서는 남자분들이 나 성희롱 당했어요라고 도움 요청하는 경우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구나. 여기서 지금 우리 대화의 강도가 좀 세지고 있거든요. 우리 직장 남녀 연구소의 정미선 소장님 모시고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남녀가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센토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너무 차분하게 굉장히 그 외모도 여성스러우시고 그런데 차분함과 하면서도 강하게 네.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의외로 우리 이제 토크 시간이 맞습니다.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거. 아무튼 저는 아까부터 계속 무릎 꿇고 손 들고 가해자 입장에서 벽 보고 손 들고 네, 네. 잘못한 거 없어요. 가해자와 이제 동족 같은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태도로 단지 그 이유. 그렇죠. 단지 그 이유만으로 억압해 주세요. 처벌해 주세요. 아니요, 근데 제가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러 기업들에 많이 가잖아요. 가보면 항상 남자분들이 불만인 거예요. 왜 남자를 다 가해자 취급하냐. 그냥 그 교육 네. 자체를 그렇죠. 받아야 된다는 상황이 싫은 거죠. 네. 그러면서 왜 남자를 다 가해자 취급을 하니? 그리고 가해자는 다 남자냐? 여자도 있지 않느냐? 왜 여자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느냐?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보면 나무님께서 남자로서 뭐 부끄러워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여성학계나 여기저기 판단 근거를 보면은 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권력 관계에 의한 거예요. 여자 상사가 여자 부하 직원에게도 하고요.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 직원에게도 해요. 그리고 남자 상사가 남자 부하 직원에게 혹은 여자 부하 직원에게 하는데 단연 여자분들에게 하는 게 많기는 많기 많아요. 때문에. 예. 뭐 비율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보면 그렇잖아요. 근로자들 중에 특히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비율상으로 예. 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자 피해자, 남자 가해자가 더 부각이 되는 건 맞는데 아하. 반드시 이게 남자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남자가 다 나쁜 놈이라서 여자가 다 연약해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괜찮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로는 성희롱이다, 성추행이다 이렇게 성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지만 네. 이 문제를 남녀의 문제, 성적 욕망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네네. 권력의 문제, 권력의 그렇죠. 이제 많고 적음의 문제로 볼 때 이 문제를 더 이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제 정미선 소장님은 여러 기관이나 기업, 뭐 학교 이런데 교육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 나가 보시면은 참 이제 여러 가지 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나실 텐데.
있는데 네. 이런 그 성희롱, 성추행, 이 직장 내 이런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일반 분들의 인식 네. 요즘 뭐 어떤가요? 좀 많이 옛날에 비해서 나아지고 있나요? 교육을 하실 때 좀 뭔가 애로점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인식이라는 게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면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지? 나는 장난이고 나는 친밀감의 표시인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예. 거의 그런 거예요. 나는 친밀감의 표시로 얘를 만졌어. 얘를 그냥 쓰다듬었어. 딸 같아서. 예. 그런데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당신이 왜 내 아버지야? 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을 때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처음 딱 당했을 때 헷갈려요. 힘들어요. 이게 성희롱이 맞나? 내가 지금 이거를 문제화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걸 문제화한 다음에 출근을 해서 저 사람을 또 봐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일단 한두 번 정도는 아마 사람들이 아리까리 하니까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사단장님 구속됐던 사건이 있었죠. 네, 네네네. 맞아요. 예. 그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증거, 녹취록이 있었어요. 그 언어적 성추행을 그렇죠. 녹취한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지난번에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힘들어하길래 널 뭐 안 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머. 녹취가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예 빼도 박도 못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그럼 완전 명백하게 딱 그렇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 아하. 그러면 이제 뭐 녹취와 같은 명백한 증거로 확보하는 솔직히 저는 녹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녹취.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 사건이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벌어지니까 나의 주장만이 있고 저 사람이 부정을 하면 이게 예, 내가 오히려 무고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뭐 녹음 어플이라든가 아니면은 카톡 캡처라든가 네. 전 이런 것들을 꼭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없어야 되는 일이지만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할까. 예. 그러니까. 대화 중 녹음 같은 경우는 제3자가 할 경우에는 불법이긴 합니다만 네. 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대화 녹음을 녹음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 메신저나 네. 문자나 뭐 이런 걸로 왔을 때 그런 증거도 이제 캡처해서 캡처하시기도 하죠. 가지고 네. 있으면 되겠군요. 그렇다면은 뭐 슬슬 이제 마무리하실 시간이 돼서 네. 이제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렇게 피해자예요. 만약에 네. 어떤 사람이 그런데 피해자가 오히려 그 왜곡된 시선, 뭐 네가 해퍼서 또는 이제 위계상 약자라는 것 네. 때문에 오히려 조직에서 쫓겨나거나 뭐 위축돼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회복 네. 이걸 위해서 스스로 또는 이제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피해자들은 혼자서 스스로 헤쳐나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방금 선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네가 뭔가 실수를 하지 않았니? 네가 여지를 준 게 아니니 같은 말을 듣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원스톱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성폭력 단체, 아니면 여성 단체 같은 곳에서 상담 프로그램들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네. 저는 그쪽에 가서 상담을 먼저 받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보다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때 좀 네가 그렇죠. 싫다고 확실히 얘기하지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너 내가 그때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라든가 뭐 이런 말이 하고 나왔을 때 있으니까. 엄마한테 꾸지람 듣는 그렇죠. 너가 가지고 나 있냐 나 이러면서 그냥 등짝 스매싱. 그렇죠. 네가 밤에 왜 돌아다녔니?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렇게 날라올 수가 있어요. 친하다고 네. 생각하니까 더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줄 수 있거든요. 내가 나한테 상처되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모르는 분들 그런 상담 센터 같은 데를 가서 전문가분들께. 가서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자책을 자꾸 하잖아요. 네. 자,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뭐 보면은 성폭행 당한 분이 자살하거나 이런 사건은 있지만 네. 그분이 칼 들고 가해자 쫓아가서 죽였다 이런 사건은 없어요. 뭐냐면 자존감이 이분들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전문가 센터 같은 거. 상담이 네. 우선이다. 참 오늘 그 직장 남녀 연구소의 정미선 소장님 모시고 이제 네. 직장 내 성추행, 성폭력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 대한 이 회복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이게 계속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눠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직장 계속 이야기 내에서. 나누고 또 남자분들은 좀 반성 좀 합시다. 그렇죠. 우리 찌장에 하지 말자 진짜 좀.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많으니까 일단 비율적으로. 반성하고 그럽시다. 저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네, 같이 남녀가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문화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소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님, 나무님. 저는 꿈 많은 20대 여대생입니다. 뭐랄까, 히아신스 같다고나 할까, 에달바이스라고나 할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여자죠. 볼수록 매력 있어서 언제나 주변에 저의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들로 넘쳐나지요. 아, 네. 약간 장난스럽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죄송해요. 전 얼마 전까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편의점 알바를 하던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이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07명이 실종. 바로 세월호 참사죠. 수많은 사람들이 큰 쇳덩어리 배에 갇힌 채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뜻이 맞는 지인들과 추모 행진을 하기로 했어요. 침묵 시위, 추모 행진 같은 것은 별도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행사는요, 슬프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먼저 떠나간 이들을 잊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친구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혜인아, 너 인터넷 들어가 봤어? 야, 난리 났어, 난리. 뭔데? 무슨 일인데? 아우, 야, 지금 난리, 뭐야. 갑갑하자, 빨리 얘기해줘봐, 뭔데? 너 진짜 몰라? 깝깝해. 검찰이 널 기소했대, 기소? 기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니, 시위 관련이라며 조사를 받긴 했는데 그게 기소까지 갈 일인가? 그리고 난 공소장 같은 것도 못 받았는데. 나 얘 좀 봐. 이미 신문에 기사 쫙 났어. 인터넷에도 난리 났다고. 그렇습니다. 전 검찰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는데 이미 기소가 되었더라고요. 갑자기 한숨이 좀 나오네요. 전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님, 나무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드라마 이제 남녀 상열 시사 이 코너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유명인 분들의 이제 고민 해결, 그러면서 이제 시사 문제와 접목시키는 하이브리드 코너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본을 이제 쓰고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우리의 연기력은, 나무님은 이 대본을 들어가기 한 2분 전부터 이 20대 여학생 포즈를 하고 이제 점점 이게 빙의되기 시작하는. 미안해요. 신내림을 받게. 근데 막판에 이게 대화체 부분에서 약간 빙의가 좀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풀렸어요. 그래서 막판은 거의 이제 나무님으로 돌아왔어요. 진짜. 아무튼 그래도 오늘 이제 혼신의 힘을 바친 연기,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20대 여학생, 진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네. 바로 침묵 시위의 제안자 용혜인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와, 히아신스 같다고나 할까? 어리다. 같다고나 할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용혜인입니다. 제가 저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미안해요. 20대 여대서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조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40대 아저씨라 20대 여성에 대한 판타지가 저런 수준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유니콘과 같은 수준이죠. 유니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15년 만이에요. 20대 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네.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가만히 있으라, 이 침묵 시위의 제안자시죠. 용혜인 양을 우리가, 용혜인 씨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실제로 뵙는 거는 처음이에요, 저는. 맞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뵀었죠? 네, 지난주에. 잠깐 뵀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이뻐지셨네요. 뭐지 이거? 위험수위의 발언은? 그래요? 네, 우리 전 시간에 뭐 배웠어요? 그러니까 정 소장님이. 그러니까 외모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니까.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용혜인 씨 이렇게 직접 나와주셨는데, 다 아시죠? 우리 이제 가만히 있으라의 이 사진, 정말 이 세월호 사건 참사 이후에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단발머리, 이렇게 뿔테 안경을 쓴 여학생이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종이를 침묵 시위. 들고 침묵 시위를 하는데 그 흑백 사진 굉장히 강렬했고요. 예, 또 이렇게 여성분이 나서셨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는데 많이들 우리 청취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용혜인 씨 입으로 직접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에 제안 드렸던 25살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25살. 우리 용혜인 씨는 위키피디아에 이름이 설명이 걸려 있어요. 진짜? 네. 아니 그 거의 셀러브리티 최강자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회운동가다라고 적혀 대박, 있습니다. 진짜. 네, 용혜인 대한민국의 청년 사회운동가이다. 가만히 있으라를 처음 제안했다. 네, 이렇게 딱 쓰여 있고요. 생일도 나왔어. 생일 3월 17일. 막. 야. 잘못된 20년 3월 17일.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아, 지금 보니까 생일은 이려 4월 12일이고요. 아, 그래? 왜 생일 잘못됐네. 역시 인터넷은 부정확해. 그치. 위키 뭐야. 안산시에서 20여 년을 자랐다. 정말요? 네네. 아. 지금도 부모님 안산에서 살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그럼 안산에서 태어나신 거? 네, 고등학교까지 안산에서 나왔고 대학에 오면서 자취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뭐 더더욱 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 친구들,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으셨겠네요. 네, 그렇죠. 주변에도 뭐 한 달이 건너면 뭐 이렇게 다 연결되는 사람들이 이번에 한 달이. 네, 세월호 참사로 좀 그 동네가 넓지가 당하셔가지고.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산이. 네, 그러니까 인구는 꽤 많은데 그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동네는 또 한정돼 있고 저도 그 단원구에서 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많이 좀 연결돼 네. 있죠. 네. 그 검찰 기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좀 많은데요. 네네. 일단 정확히 죄목이 뭔가요? 일반교통방해죄랑요. 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제가 그 공소장을 지금 봤는데 여기 있어요. 검찰 공소장이. 여기 보면은 피고인은 2014년 5월 10일경 서울 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 주최자 및 주관자를 용해인으로 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추모한다는 명목으로 세월호 참사 침묵 행진을 기획하면서 쫙 써 있는데 A4 용지 4장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막 단체를 결성하고 헐. 비밀리에 막 접신을 접선을 하고 그런 내용도 있어요? 비밀리 접선 농담인데 A4 용지 4장에 아주 상세하게 범죄 행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보면 거의 김대중 대통령 DJ야 막. DJ급이라든가 뭐 이제 80년대 내란 음모 사건 그러니까 세다. 세게 섞여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제목은 교통방해. 일반 교통방해. 그리고 또 뭐요? 하나 더? 집시법 위반이에요. 집시법 위반. 그러니까 제목은 뭐 그런데 네. 이 내용은 굉장히 이제 무겁게. 그러면서 맨 마지막 어떻게 됐냐면 3,000명과 함께 네? 3,000명을 이제 주도를 했다. 진짜 3,000명 주도. 그거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토요일에 있었던 범국민 집회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네. 네, 그날 뭐 집회에 한 3,000명 정도 있었나 봐요. 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해산 명령이 나와서 그날은 이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연행이 안 됐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집시법 위반이라고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관련돼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저한테 그 경찰 아저씨가 시위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용혜인 씨한테? 네,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오히려 경찰한테 표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잘 모르시고 어쨌든 그냥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냐. 뭐 뭐지 이거 되게 질문을 했어요. 코미디다. 코미디예요. 뭐랄까 이 문장과 문장에 쓰이는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니 잘 모르시네. 검경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물어보신 경찰분이 잘 모르시네요. 네, 이 그렇죠. 본질을. 어쩜 좋아. 어떻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수사가 됐고 네. 정식으로 이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을 한 거죠. 네네. 범죄 단체의 수계로서. 네. 뭐야? 범단 수계 아니야 범단 수계. 예. 어떡해. 왜냐면 내용이. 그 범단 수계가 되어야만 사건이 주목을 받고 더 커지거든요. 근데 여기 드라마타이즈된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공소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요? 네, 근데 여기는 되게 정확하게 묘사하셨는데 제 친구랑 밥 먹고 있었거든요. 밥 먹다 전화를 받아가지고 기사가 떴으니 빨리 검색해봐라. 무슨 기사인데 기사 뜰 내용이 없는데 무슨 기사냐 그랬더니 또 기소됐다고.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미 한 페이지 이상의 기사가 막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소당하는 거는 그 정계 거물이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김어준급인데 김어준이 아니라 뭐 하여튼 뭐 대북 송금 뭐 이런 거 할 때
대북 송금 특검. 그러니까 여당 실세에 대한 지도부 막. 이 정도 수준인데. 장난 아닌데. 아무튼 거물이 되셨어요. 우리. 부끄럽습니다. 25세 젊은 나이에. 사실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은 불구속 기소긴 합니다만 죄를 묻겠다고 들이미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파겠다 요건데. 네. 있으니까 파겠다고 했지만 있는 거 없는 거 상관 안 하고 이렇게 무력시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포감을 심어주겠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 무섭잖아요. 어땠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당황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사실 이렇게 언론에 자주 날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제가 무슨 재계에 있는 거물급 인사도 아닌 거고 네. 그냥 공소장이 나올 거라는 걸 그러니까 기소 당할 거라는 걸 예상 못한 건 아닌데 그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사실 그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죄도 분명히 있는데 그건 검찰이 위법 사실을 했을 때 묻는 죄인데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네. 뭐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검찰의 주장은 어쨌든 기소된 이후에 공개한 거니 상관이 없다. 뭐 이 이런 공소장은 식의.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공소장이요. 뭐 네. 국민 TV에 나오기로는 기자들한테 이메일로 뿌렸다라고 하고 제가 네. 다른 기자님들한테 듣기로는 뭐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배포했다. 뭐 오프라인으로? 네. 공소장을 이렇게 나눠줘도 되니까. 나눠줘. 프린트해서 나눠줘. 복사해서 나눠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주민번호 앞번호에 뭐 주소도 다 적혀 있고 그런데 개인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장난 식으로. 아니다. 아니 전혀 네. 이거 처리 안 했어요? 네. 제 본 적도 나와 있어요. 웬일이야. 화이트 처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 넣었어. 아니 지금 이게 뭔가 먹선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개인정보도 다 적혀 있네요. 헐, 웬일이야. 와, 이 공소장을 보고서 우리 검찰 출입 법조 전문 기자 이상호 기자께서 네. 다이빙벨 감독님. 이상호 기자가 왜 법조 전문 기자냐면 예전에 한 4년 정도 MBC 기자 시절에 법조 출입을 했었고요. 네. 그 뒤로 한 10몇 년간은 검찰 조사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본인이 조사를 받다고. 네, 검찰 전문 기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공소장의 내용 굉장히 우수하다. 우수하다. 신경을 써서 썼다. 자범 취급이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찰도 인정하는 이 거물. 자범 취급 안 한대잖아. 영광입니다. 어떡해.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용혜인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불법이라면 뭐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때 인터뷰에서. 이 세월호 추모가 죄라면 전과자가 되겠다. 네. 여기에 꽂혔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진짜 다시 한번 여쭙는데 두렵지 않아요? 근데 뭐 사실 별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검찰이 들으면 괘씸해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별로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해서 뭐 이렇게 걱정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 뭐 실제로 침묵 시위 같은 경우는 뭐 집회 시위에 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판례도 있고 하다고 해서 네. 뭐 사실 대법원까지 가면 또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잘못한 것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공소장에 보면 집회 시위도 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검찰의 주장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잖아요. 사실 공소장은. 그러니까 저의 주장이 담겨 있지 않은 거고, 일방적인 주장이 담겨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언론에 배포해서 막 이렇게 뿌려진 게 좀 당황스러웠던 거죠. 야, 진짜 이런 사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일단 지금 이제 본인은 잘못한 거 없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별로 겁도 안 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잘 되겠죠. 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뭐랄까 낙천주의. 그치. 예. 좀 아주 낙천주의도 하면서 또 하나는 정의의 길을 간다. 그렇지. 담대의 길을 감으로 나에겐 두려움이란 없다. 아니 근데 그런 비장함보다는 넬슨 만델라. 아니 근데 사실 그런 비장함보다는 역시 이제 뭐 이렇게 어린 대학생 아가씨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플레인하게 나 잘못한 네. 거 없는데 나한테 왜 이래? 잘못한 거 없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런 좀 그냥 네. 태어난 마음 차분하게 바라보고 계신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든 이분들이 저 검찰분들도 괜히 월급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진짜 어떻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은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사실 11월 26일에 재판이 잡혔어요. 첫 번째 공판이. 네. 이제 뭐 변호사분들, 민변분들이랑 얘기도 좀 해봐야 되고 상의도 해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근데 뭐 그런 재판을 하게 되면 많이 얘기하는 게 저는 대학생이고 뭐 수입도 없고 이번이 초범이고 하니 좀 선처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어떡해.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검찰 조사 받을 때 좀 화가 많이 나가지고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아니,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반성문스럽게 글을 안 썼어요? 진술 안 했어요? 그냥 다 진술 거부하고 나가고 와! 이 언니 세다. 깡 있어. 대박. 아, 진술 근데 거부가 저도 예전에 검찰 조사 받은 적 있었거든요. 네. 전 절도로 이집털이 고등학교 때 도대체 이 꺼지지 않는 떡밥. 네. 김남은 흑역사. 흑역사. 네. 저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검찰 가가지고 반성문 쓰고. 음. 근데 나중에는 정말 검사님이 야, 너 글 잘 쓴다. 논술 실력 늘었어. 처음으로 저의 작문 실력을 칭찬해준 분이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학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담당 검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단행본 10건의 작가. 그렇지, 작가의 길로. 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근데 성장했어요. 저는 이제 자범이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반성한 게 맞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가 갖고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참 제가 고개가 숙여진다는 말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래요. 아니 괜히 보이스피싱 전화에 무슨 서울지방검찰청 무슨 뭐 인터넷 수사대입니다 이런 것만 받아도 괜히 그러니까. 사람이 위축되기 그럼 이제 그럼 마련인데. 나 용해인이야. 너 뭐한 놈이야? 나 이러면서. 누군지 알아? 나 용해인이야 내가. 나 진술 거부하고 온 사람이야. 딱 쏘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강단 있는 모습. 예. 근데 원래 꿈은 공무원이셨다면서요? 네, 사실 제가 학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요. 뭐 취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나이는 자꾸 먹는데, 대학교 4학년이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새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새로운 시작. 학점이 필요 없이. 그래서 네. 사실 뭐 공무원 시험을 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조금 날라갔고요. 제가 뭐 사기업을 알아보시다거나 공부 열심히 해도 안 뽑아주실 것 같고요. 아니 뭐 협동조합. 창업을 해. 막 청년 창업. 야. 그렇네. 참 아니 이렇게 평범하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이런 세월호 사태 이렇게 부당한 뭐 국가의 이런 전횡에 항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정말 자기도 모르는 불구속 기소. 날라오고 공무원 시험에 꿈도 좌절이 되고. 근데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내일만 준비하기에도 바쁠 시기잖아요. 뭐 방금 말씀하신 뭐 취업 준비, 뭐 공부. 그런데 남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월호 네네. 사태가 이렇게 참사가 남의 일인데 남의 일에 이렇게 신경을 쏟는 것 본인이나 뭐 주변 가족분들이나 어떻게 뭐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안산에 오래 사시고 또 저희 친척들도 다 안산에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안산의 분위기는 어쨌든 좀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에 많이 공감하는 분위기가 뭐 특별법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은 박근혜를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네, 좋죠. 괜찮아요.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인데. 현 대통령님은. 대선에서도 이렇게 아마 찍으셨을 텐데. 네. 근데 뭐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보시면서 네 말이 맞고 뭐 아직까지 해결된 거 없는데 뭐 걱정은 되지만 뭐 그래서 저한테 선뜻 그만둬라라고는 말씀 못 하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죠. 얼마 전에 부모님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지난주 주말에 부모님이 기소됐다는 소식을 또 언론으로 접하시고 딸내미 기소됐다는 소식 어떡해. 뉴스로 접하셨어.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또 이제 검찰 욕을 또 한 바가지 또 해주셔가지고 힘을 네. 받고 왔죠. 네. 사실 그 김선님이 했던 질문 남의 일에 이렇게 신경 쓰는 것 괜찮나 이 질문 제가 쓴 건데 네. 쓰고 보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네, 왜 남의 이런 일이요. 질문 나한테 시켜? 그러니까요. 나도 이미지 관리하고 싶어. 폭탄 냄비는 다른 사람에게. 자, 이렇게 뭐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니까 이렇게 내가 한다. 네.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도서관 학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타인의 고통에 뭐랄까 무감해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랬었고요. 뭐 취업 준비하고 사실 뭐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학교 이렇게 막 휴학하고 공부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살았었는데, 네.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뭐 요즘에 20대가 뭐 짱돌을 던지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뭐 아우 꼰대스러워. 뭐 이제 투표율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루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뭐 20대 개, 뭐 20대 이런 개새끼로? 네, 그 이런 말했다가 아장난 분이 옆방에 계세요. 저기 계세요. 모르시는구나. 그렇구나.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사실 뭐 87년에 20대와 지금의 20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뭐 그 시절에는 하루 종일 데모를 해도 뭐 교수님들이 학점 잘 주시고 뭐 졸업할 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대학생들한테는. 네. 근데 사실 지금의 대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토익 공부를 하거든요. 막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수업 듣는 거에 엄청 목을 매면서 수업을 듣고 마치 수업에 빠지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생활을 하는데 그런 조건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20대와 대학생들이 많이 조건이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들이 좀 움직일 수 없는 조건들이 있고,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야 세상이 바뀌겠지만, 뭐,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니네는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맞습니다. 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의 20대들이 사회 참여를 하지 못하게끔 만든 상황을 만든 거는 지금의 30, 40대, 50대. 우리 중년들이 그렇게 만든 거고, 참, 용혜인 학생에게 미안할 뿐이고요. 우리 용혜인 학생 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글을 올려주셨어요. 에마리오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 못하고 있는 제가 정말 미안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짝퉁 진보님께서요,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딸 같은 학생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나는 지금 뭐 하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밖엔 할 게 없네요. 네. 또 철학인간님께서는요, 용혜인 학생의 정치적 기소 즉각 철회하라. 용혜인 씨 훌륭하고 멋진 일 하시는 겁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일은 지지하는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파이팅!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정말 우리 용혜인 씨를 모셔다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랄까, 그냥 부끄럽네요. 그냥 저 기성세대 안 하고 싶어. 기성세대 입장에서 너무 부끄럽고. 나도 20대 할래. 근데 그 20대도 월드컵이랑 올림픽 2번 보면 기성세대 돼. 아, 그래요? 빠르다. 순식간에 30대 아니, 된다니까. 그렇게 세니까 되게 빠른 거야. 진짜 빨라요. 아무튼.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의 대응,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뭐 제가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뭐 정해진 게 없어서 뭘 도와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달 말부터 재판이 시작되고 하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월호 진상규명도 시민들이 계속 어쨌든 특별법은 제정됐지만 뭐 관심 가져주시고 감시를 해야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기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저 말고라도 그런 관심과 뭐 감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강단 있게 말씀하신 저 모습을 보니까 야당 대표가 생각나는데. 그래요? 네. 이모 정희 씨라고. 저 그분 닮았다고 일베에서 욕 많이 먹었어요. 뭐야. 웬일이야. 아무튼 참 이게 우리가 뭐 국가의 뭐 국력이다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GDP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무슨 뭐 FTA를 체결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뭐 돈이나 어떤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부조리함에 맞서 싸우는 한 사람 이렇게 젊은 이런 뭐 25살의 용혜인 씨 같은 분 이런 분이 정말 우리의 자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용혜인 씨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형태든 유형, 무형, 금전적,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힘내라 용혜인! 감사합니다. 자, 용혜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월요일 방송을 해봤는데요. 김수아 씨 오늘 즐거우셨죠? 오늘 여성 게스트 두 분 모시고 이제 얘기 나눠봤는데 한쪽은 굉장히 뜨겁고 한쪽은 이제 굉장히 뭐랄까 강하고 열정적인 그런 강한 여성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점점 수온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아니라 겨울 향해 가고 있는데요. 기온이 낮아지고 일조량이 적어지면 사람이 우울해지기 쉽다는데 그럴수록 건강에 좀 더 유의해 주시고요. 네, 정신력은 역시 체력이라는 외피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김남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네. 우리 정말 즐겁게 싸워요. 이제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즐겁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김남은의 시사남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네, 광고가 묻고 팟빵 1위 하는 그날을 위해서 김남은의 시사남녀 파이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